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Contrastive Learning for Retrieval Models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DMQA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아래에 써있는 대로 불확실성 정량화, 그리고 레이블 노이즈 러닝, 라지 랭귀지 모델스입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컨택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미나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지 랭귀지 모델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LLM이라고 함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 사전 학습되어 많은 지식을 축적한 언어 모델을 LLM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LLM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 사전 학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사전 학습된 GPT-3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퀘스천 앤 앤서링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퀘스천과 앤서를 프롬프트 형식으로 달아주고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해주면 이 GPT-3는 이러한 입력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대답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학습된 LLM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이제 학습되지 않은 특정 도메인,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변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이 예시는 이제 기술 도메인에 대한 텍스트 예시인데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러한 사전 학습된 GPT는 좀 잘못된 형태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RAG라고 함은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미리 저장해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서들로부터 질문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출을 하고 이를 같이 질문과 입력으로 받아서 언어 모델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언어 모델은 참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라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라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리트리벌, 이제 회수 모델이라고 함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가장 연관된 문서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이제 언어 모델, 껴있는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이 가져온 정보를 질문과 함께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적절하게 답변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는 이 라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트리버를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기반의 통계 기반의 회수 모델, 리트리벌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딥러닝이 엄청 발전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딥러닝이 이토록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제 TF-IDF, BM25 같은 통계 기반의 리트리벌 모델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TF-ID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 TF 왼쪽 텀, 파란색 왼쪽 텀은 토큰 T가 문서 D에서 나오는 단순한 횟수를 기반으로 하고요. 오른쪽 로그 텀 같은 경우는 이 토큰 T가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로그 텀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더나 어 같은 그러한 토큰들은 특별한 중요도 없이 많이 나오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식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리트리버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TF-IDF를 적용한 리트리버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스몰 q는 이 쿼리, 질문에 있는 토큰이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 이 쿼리 질문 전체 안에서 TF-IDF를 계산하고 그리고 각 문서에서 똑같이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전체 스코어를 각 도큐멘트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TF-IDF를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한 BM25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BM25라는 모델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같이 비교군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TF-IDF-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K와 B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만 설명드리면 이 D의 길이입니다. 이 D의 길이를 반영하는 이유는 그 무작정 긴 문서에서 토큰이 많이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짧고 컴팩트한 문서에서 같은 횟수만큼 나오면 그 토큰에 대한 중요성은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짧은 문서에 나오는 토큰일수록 자주 나오는 토큰일수록 좀 더 그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하자라는 게 BM25의 좀 주요한 키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이제 덴스 리트리버이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TF-IDF와 BM25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학습할 때 그 부분은 학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 리트리버를 하는 과정도 딥러닝의 학습의 일부로 같이 학습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리트리버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쉽게 말하면 딥러닝을 통해서 이 임베딩 공간에서 쿼리와 문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좀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계속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트리버 분야가 계속 연구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라그 프레임워크에서 이 리트리버가 관련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회수하는지, 즉 잘 참고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라그 성능, 즉 얼마나 적절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세미나의 중요한 부분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조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조학습이라고 함은 매트릭 러닝 방법론 중 하나로 데이터 간 유사도 정보를 통해 거리함수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는 특정 앵커를 기준으로 지금 그림에서 파란색을 파지티브로 두면 이 파지티브 샘플은 가깝도록, 그리고 빨간색인 네거티브 샘플들은 앵커와 멀어지도록 임베딩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 주제와 관련돼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관련 세미나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은 이제 언어 모델에서 리트리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추창욱 연구원이 이 라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퀘스천 앤서 제너레이션 했던 부분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조학습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박진혁 연구원, 목충엽 연구원, 정재윤 연구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조학습에 관한 세미나들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리트리버 모델을 어떻게 사전학습 되는지에 대한 연구 동향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트리버 모델을 어떻게 잘 사전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MLM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사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갈래별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보이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나온 컨트리버, 그리고 페어, 그리고 23년도에 이 컨트리버를 좀 더 디벨롭해서 제안한 리컨트리버
이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컨트리버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Unsupervised Dense Information Retrieval with Contrastive Lear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1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Contrastive Learning을 통해서 어떻게 Unsupervised Retrieval을 미리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연구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도학습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큐먼트가 이 쿼리와 관련이 있는 문서다. 이런 식으로 정답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이 정답 레이블과 쿼리 도큐먼트의 관계를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No Supervision, Unsupervised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리버라는 방법론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퍼지티브, 여기서 이제 리트리버 분야에서는 퍼지티브 도큐먼트 혹은 퍼지티브 패세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퍼지티브 도큐먼트와는 가깝도록 반대로 네거티브 도큐먼트와는 멀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닷 프로덕트 기반으로 유사도를 인베딩 공간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신 형태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K 플러스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 즉 포지티브 도큐먼트가 되고요. 이 시그마 옆에 붙은 KI, 전체 K개의 빨간색 문서들은 이제 네거티브 도큐먼트로 적용이 돼서 해당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요. 이 쿼리와 도큐먼트가 인베딩 되는 인코더가 같은 구조의 인코더, 여기서는 버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구조의 인코더를 사용해야 이 인베딩을 학습할 때 좀 더 강건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포지티브 페어를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싱글 도큐먼트가 있을 때 이 도큐먼트에서 이제 하나의 센텐스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가 비지도 학습 상태이기 때문에 쿼리도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센텐스를 쿼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문서 내에 문장 단위로 쪼갰을 때 나머지 문장들을 포지티브 센텐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크로핑인데요. 똑같이 하나의 문서가 있을 때 이제 이 인디펜던트 크로핑은 앞서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와 다르게 문장 단위가 아니라 이제 그냥 토큰 단위, 그러니까 문장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특정 길이만큼의 쿼리를 그냥 연속되어 있는 토큰들로 이루어진 쿼리를 추출을 하고요. 같은 길이만큼의 키를 하나 뽑습니다. 이때 이렇게 랜덤으로 뽑다 보면은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데 이 효과를 이 논문에서는 이 쿼리와 키가 겹칠 수도 있음의 효과를 렉시컬 매칭이 이 부분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왔을 때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배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모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인배치는 다들 아시겠다시피 배치 내 다른 샘플들로 나오는 그 다른 샘플들의 퍼지티브를 저희가 보고 있는 샘플의 네거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고요. 이제 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배치 상황에서 좀 벗어납니다. 해서 Q 사이즈만큼의 도큐먼트들이 총 있다고 할 때 앞서 포지티브 페어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쿼리, 포지티브 그리고 이 Q에 있는 다른 도큐먼트들로 나온 페어를 네거티브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쿼리는 쿼리 인코더
그리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각각 같은 키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서 각각의 벡터들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키 인코더를 계속적으로 따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쿼리 인코더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EMA 형태로 전달받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느린 업데이트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컨트리버 내용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간단하고요. 이제 진행했던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장표에 있는 실험 결과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로 학습만 하고 미세 조정 없이 이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 내추럴 퀘스천 그리고 트라이비얼 퀘이에 대한 리콜 성능입니다. 해서 지도학습 모델은 이제 당연히 레이블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거랑 중점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대부분의 성능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도 계속 보이시겠지만 이 MS 마르코라는 데이터셋을 위주로 보통 리트리버 모델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도 MS 마르코 데이터셋으로 미세 조정한 후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이 BIR 벤치마크를 통해서 제로샷 리트리버 성능을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아워스 같은 경우가 컨트리버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리고 이에 이제 CE는 이제 크로스 인코더 방식을 적용했다 라는 측면인데 같이 적용해서 레포트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해당 방식으로 했을 때 거의 제일 좋은 성능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이때 평가 지표는 NDCG10을 사용했고요. 해당 지표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랭킹을 기반으로 매기는 이제 평가 지표이고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퓨샷 리트리버 성능을 이제 똑같이 NDCG10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어디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3개는 파인 튜닝을 안 한, 그리고 밑에 2개는 MS 마르코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한 후 이 데이터셋으로 퓨샷 성능을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FIQA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버트를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거의 8 정도가 오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몇 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를 할 때 모코와 인배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해당 논문은 모코를 사용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험적으로 봤을 때 모코와 인배치 네거티브스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버레이지만 봤을 때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식 성능은 거의 동일을 한데 모코의 특징은 큰 배치 사이즈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모코를 주 실험의 이제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요, 이제 네거티브의 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른 성능을 좀 확인하고자 이루어진 실험이고요. 보이시는 빨간색 섬은 이제 MS 마르코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 그리고 파란색은 그렇지 않은 이제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선을 봤을 때 이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 모두 대체적으로는 네거티브의 수가 클수록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Pair Leveraging Passage Centric Similarity Relation for Improving Dense Passage Retrieval 이라는 22년도에 이제 NLP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ACL이라는 학회에서 나온 페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컨트리버도 어떻게 보면 쿼리센트릭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페어는 이 쿼리센트릭만 의존을 하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쿼리센트릭과 패시지 센트릭을 모두 고려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좀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쿼리센트릭 정보만 사용할 경우 아래 피겨 1에서 볼 수 있듯이
포지티브 패세지와 이제 네거티브 패세지를 이제 모델이 학습 중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이시는 A가 이제 쿼리 센트릭 정보만 활용한 경우인데요. 이제 네거티브 페어가 당연히 네거티브 페어와 쿼리와의 거리가 이제 포지티브 페어와 쿼리 간의 거리보다는 멀지만 이 두 개가 가깝게 위치한다면 이제 모델은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쿼리 센트릭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패세지 센트릭 정보도 같이 반영을 하자라는 게 주요 연구 배경이고요. 이러면서 메인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가정을 두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내적을 기반으로 수행이 되고 이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당연히 쿼리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쿼리 센트릭 상황에서 쿼리와 포지티브 간의 유사도는 쿼리와 네거티브 패세지 간의 유사도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리고 패세지 센트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포지티브 패세지와 쿼리 간의 유사도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이 두 개 사이의 유사도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가정을 기반으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이 페어에서 어떻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쿼리와 이제 각 패세지들은 각각 쿼리 인코더와 패세지 인코더들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보이시는 세 가지의 시밀러리티가 이제 각각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쿼리가 같이 껴있는 두 가지의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쿼리 센트릭 로스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식도 일반적인 대조학습 툴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와 오른쪽 이제 포지티브 패세지에 대한 유사도와 같이 공통으로 껴있는 패세지 센트릭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LQ 그리고 LP가 선형 가중 결합을 통해서 이제 전체 로스가 정의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이 쿼리 인코더 그리고 이제 패세지 인코더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같은 파라미터를 가져야 한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두 종류의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시밀러리티의 표현은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같은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포지티브를 정의하고 네거티브를 정의해서 이 로스를 산출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해서 해당 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페어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어는 보이시는 것처럼 투 스테이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먼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블이 없는 모든 unlabeled corpus를 사용을 해서 이제 미리 사전 학습된 여기서는 이제 버트 기반의 ERNI라는 버트 기반의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전 학습된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서 각 패세지들이 이제 스코어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아니면 포지티브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에 정의해둔 포지티브에 대한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각 패세지는 포지티브로 수도 레이블이 달리게 되고요. 이제 S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에 대한 스레시홀드보다 스코어가 작으면 이 문서는 네거티브로 이제 수도 레이블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로스로 이제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제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커퍼스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외에도 똑같은 모델의 크로스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얻어진 레이블들의 정보를 가지고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프리트레이닝과는 다르게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LQ, 쿼리 센트릭 로스만 가지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타겟 파인 튜닝 할 때는 타겟 스페시픽한 그리고 쿼리를 중심적으로만 미세 조정이 일어나야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험적인 부분으로도 해당 방식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페어에 대한 방법론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페어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실험은 이제 PLM,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이제 앞서서 크로스 인코더로 사용한 모델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이제 MS 마르코 데브셋과 내추럴 퀘스천 테스트셋에서 이 MRR과 리콜을 같이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제 MRR 같은 경우에는 리콜과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회수하는 문서의 순서 정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해당 장표를 보시면 역시나 이 페어라는 이 제한 방법론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이제 메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각 컴포넌트들, 이제 without PSR, 이제 패세지 센트릭 릴레이션은 제외, 그리고 without knowledge distillation, 이거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제가 수도 레이블도 정보도 같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빼고 그냥 파인 튜닝 할 때도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을 한다라는 게 without KD고요. with PSR 파인 튜닝은 이제 파인 튜닝 시 이제 앞서서 이제 쿼리 센트릭만 파인 튜닝 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PSR, 이제 패세지 센트릭 정보도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without SP는 이제 18웨이 인코더, 이제 다른 인코더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without PT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 컴포넌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각각의 이제 리콜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제한 방법론의 성능과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KD, 노일리지 디스틸레이션 이고 이 방식이 이제 좀 제일 주요한 키포인트지 않았나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패세지 센트릭 릴레이션십이 가장 큰 어쨌든 논문의 기여점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시는 예시는 이제 제한 방법론으로 문서를 회수했을 때 오른쪽은 이제 쿼리 센트릭만 가지고 이제 관련 문서를 회수했을 때 예시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페어 제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관련이 있는 문서를 회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보시면은 이제 페어를 제대로 적용 안 하면은 이제 좀 엉뚱한 대답, 이제 관련 문서를 회수한다라는 것을 위아래 예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리컨트리버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방법론은 Unsupervised Dense Retrieval with Relevance Aware Contrastive Pre-training 이라는 2023년 똑같이 ACL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리컨트리버라는 방법론은요, 맨 처음 설명드렸던 이 컨트리버라는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수도 파지티브 이그젬플들이 부정할 수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과연 이 수도 파지티브 레이블들이 정확할까, false positive이진 않을까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리버에서 파지티브 페어를 정의하는 부분을 살짝 리마인드를 하자면 인디펜던트 크로핑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랜덤으로 쿼리를 뽑고 이제 또 다른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키 이제 파지티브 이제 다큐멘트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논문에서 예시로 담고 있는 이 피겨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텍스트들은 이렇게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은 도큐멘트에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글들과 뒤에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자세히 봤을 때는 약간 이어지지 않는 글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페어를 정의를 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수행을 하면 이 잘못된 파지티브, false 파지티브로 인해서 학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리컨트리버가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리버는 싱글 페어, 즉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하나의 파지티브 페어가 이제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해당 리컨트리버는요, 이에 반해 멀티 페어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 쿼리에 대해서 좀 n개, 여러 개의 이제 파지티브 다큐멘트를 정의를 해서 멀티 페어 쌍을 구축을 하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페어들로부터 렐레벤스 스코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쌍을 구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리컨트리버에서 어떻게 이 렐레벤스 정보를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앞서 정의한 n개의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똑같이 내적 기반으로 산출을 한 후에 전체 유사도 합과의 비율을 통해서 이 렐레벤스 스코어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합에 대한 비율로 스코어를 구축을 한 후에는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앞서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파지티브에 대해서는 즉 false positive에 대해서는 이 relevance 스코어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relevance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이제 학습 전체적인 방식은 컨트리버와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모코 방식으로 Q만큼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쿼리, 포지티브, 네거티브 수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은 포지티브가 멀티페어로 구성이 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멀티페어로 n개의 포지티브 페어를 같이 구축을 하고요. 이제 Q에 있는 다른 도큐먼트들로 나온 거는 모두 네거티브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렐레벤스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조학습에서 사용되는 인퍼런스 로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해서 이 렐레벤스 스코어를 가중치로 해서 이렇게 렐레벤스 스코어를 가중치로 해서 인퍼런스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되는 좀 간단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리컨트리버에 대한 이제 실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버와 같이 페어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역시나 많이 쓰이는 BIR 벤치마크에 대해서 제로샷 성능을 이제 산출한 결과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성능이 이제 리컨트리버에 대한 성능인데,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BM25를 굉장히 중요시 좀 언급을 하고, 물론 보이시는 것처럼 BM25보다 떨어지는 성능이지만 이 리컨트리버는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능 지표도 앞서서 많이 나왔던 NDCG10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 NQ, 트래비아 QA, 그리고 WQ에 대해서 이제 리콜 5, 20, 100 이렇게 산출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DPR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즈 형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이고요. 나머지 밑에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제 성능 지표를 뽑은 결과입니다. 해서 해상 지표에서는 오픈 도메인 벤치마크에서는 리컨트리버가 거의 대부분 가장 우수하다,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상황에서 제일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메인 실험 결과에 뒤이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실험 결과는요, 이제 이 컨트리버와 비교했을 때 각각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던 컨트리버와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그러한 성능 입증을 이 NDCG10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리트리벌 연구들에서 이렇게 퓨샷에 대한 결과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해당 리컨트리버 논문에서도 퓨샷 성능을 같이 기재 레포트를 했고, 이제 8개, 32개, 128개 각각 이제 주어졌을 때 NQ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리콜 값들을 이제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제 리컨트리버가 비교 방문론들보다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특히 좀 128개까지 그 샘플들을 늘려 보았을 때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인 DPR과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BM25보다도 잘 나오는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메인 컴포넌트, 이제 논문에서 제일 메인 기여점이었던 이 렐레벤스 어웨어 로스의 효과를 좀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DCG10 결과를 보시면요. 이 렐레벤스 어웨어 로스를 뺐을 때 성능이 이제 엄청 처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멀티플 페어보다 이 렐레벤스 어웨어 로스가 이 제한 방문론에서 엄청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보여준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리트리벌 모델은 크게 컨트리벌 러닝과 MLM 방식으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리트리벌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컨트리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상황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인디펜던트 크로핑 그리고 모코 방식을 사용해서 각각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 후 이제 제한 방법론의 성능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리버와는 다르게 이제 패세지 센트릭 릴레이션십을 같이 고려한 투 스테이지 미세 조정하는 방식까지도 좀 제한한 투 스테이지 학습 방법론이고요. 이제 파인 튜닝 시에는 이제 타겟 스페시픽한 쿼리 센트릭 릴레이션십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좀 했다는 것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리컨트리버 같은 경우는 기존 컨트리버에서 사용했던 이 인디펜던트 크로핑의 문제를 이제 false positive를 많이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다양한 멀티플 포지티브 페어를 정의하고 릴레벤스 어웨어 로스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자면 멀티 포지티브 페어를 통해서 렐레벤스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이러한 컨트리버 모델을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세미나에서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